채널 24K 하석영과 함께하는 이제 책 읽기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동물농장을 우리가 읽고 있죠. 오늘은 제3장을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진도는 나가는 대로 나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끼리 충분하고 재미있게 읽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거, 그걸 원칙으로 해서요. 제3장은 이렇게 만들어진 동물농장이 자율적인 경영을 해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발상하고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구성을 하고 그 운영이 되는 초기 단계,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순서가 정확히 계산되어서 플로트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의식하시면서 읽으시면 맛이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농장은 아주 그래서 인간을 쫓아내고 나서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농사들을 짓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여유 시간에 자기들의 삶을 즐기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 속에서 좀 특이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돼지들은 다른 노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노동 현장을 지휘한다든지 이러한 역할들만을 이제 맡아 나가기 시작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무런 이제 동물들의 이의가 없지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복서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정말로 이 새로 만들어진 이 동물농장, 이 운영에 만족을 하면서 자기가 여기에 기꺼이 기여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확고히 보여줍니다. 실천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남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죠. 내가 조금 더 할게 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이 속에서 이 혁명의 와중에서 그 속을 현명하게 별 갈등 없이,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충격을 받는 것도 더 많은 위협을 받는 것도 없이 그 속에서 자기를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현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이제 당나귀 벤자민 같은 그런 인격의 묘사, 이것도 좀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오웰이 얼마나 치밀하게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그것을 작품 속에 심으려고 노력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 벤자민이란 당나귀가 그렇게 묻습니다. 존스가 사라져서 더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받으면, 아까 동물들끼리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를 포괄적으로 이제 착취하던 인간 존스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더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벤자민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당나귀는 명이 길어. 너희 중 누구도 당나귀가 죽은 것을 보지 못했을걸? 야, 마치 선문답 같은 말. 오웰이 인생을 얼마나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는지 이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야, 이렇게 세상 바뀌니까 좋지 않냐? 그러니까 당나귀는 명이 길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거야. 길게 살아봐야 돼. 지금 잠깐 이러는 것 가지고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우스운 거야. 이런 얘기죠. 그죠? 당나귀는 명이 길어. 그러면서 그거를 뒤에 이제 우스갯말로 농을 짙게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도 당나귀가 죽은 거 아직까지 이 중에 본 사람 없을걸? 농으로 덮고 가지요. 이렇게 속에 뼈가 들은 말을 하면서 농으로 능치고 넘어가는 이러한 현명한 사람들이 우리들 사이에도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농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두 리더, 스노볼이라고 하는 리더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리더 속에 대립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의견을 낼 때가 있으면 스노볼은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나폴레옹은 반대 의견을 또 내는 거죠. 여기서 스노볼은 러시아 10월 혁명 당시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이라는
이념에 충실했던 트로츠키, 그리고 여기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은 동물이죠.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우화가 되다 보니까요. 나폴레옹은 스탈린. 철저하게 혁명은 결과가 중요하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스탈리니즘, 이것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잔인무비해도 좋고 거짓말을 시켜도 좋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만들어내면 그만이다 라는 입장. 이 둘이 이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민주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을 내세우는 세력이 득세를 하는데, 그래서 스노우볼이 일단 득세를 먼저 하고 자기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조직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사회 개량 운동이라는 걸 소위 시작하는 거죠. 이런 위원회 저런 위원회 막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조직화하고 이들을 개량하고 이들을 계몽하는 이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글자도 가르치고 각종 희한한 위원회들을 많이 만들죠. 재미난 위원회가 많이 나옵니다. 동물위원회라는 것도 만들고요. 암탉들을 위해서 달걀 생산위원회를 만들고, 암소들을 위해서는 청결한 꼬리연맹, 쥐와 토끼들을 위해서는 야생동물 재교육위원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사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개혁 세력들이 등장할 때에 보여주는 일반적 현상을 비꼬고 풍자하고 있는 거죠. 위원회 좋아하고 회의 좋아하고, 이게 사회주의 혁명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보여졌던 그러한 개혁 추진의 모습이었죠. 국민들의 조직화, 그 속에서 그를 통해서 그런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의식의 개량과 공산주의에 대한 세뇌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물들이 좀 뜻대로 따라올 수가 없죠. 트로츠키의 사고를 그 당시에 노동자 농민이 그대로 부응하고 쫓아오기 쉽겠습니까? 문자도 미해득자인데다가 고도의 무슨 뭐 어떤 지식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들을 쉽게 조직화하는, 말하자면 낮은 단계의 지식을 동원을 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조직화하는,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조직화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나오는 게 7계명을 만드는 겁니다. 계명. 딴 거 다 몰라도 좋아. 이 동물농장의 동물들은 다음과 같은 계명을 분명히 준수한다. 이것만 알면 돼. 그 7계명이 바로 지난 독해에서 우리가 검토했던 두 발로 걷는 자는 누구나 적이다, 네 발로 걷거나 날개가 달린 자는 누구다 친구다, 이것이 7계명이었는데, 이 7계명을 만들었는데 이 7계명을 다 외우지들을 못해요, 동물들이. 이거를 단순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에 대중을 집중적으로 포박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런 전략이 뭐죠? 우민화라는 거죠. 그냥 믿게 만들고, 그냥 따르게 만들고, 그냥 존경하게 만들고, 그래서 스노우볼이 꾀를 낸다. 7계명을 단순하게 하나로 만들자. 하나만 외워라. 뭐만 외우라고요?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이거 하나만 외워라. 무슨 얘기입니까? 동물은 좋고 인간은 나쁘다. 이 하나의 가치만 가지고 이거에만 철저하면 된다. 그야말로 세뇌 공작의 아주 절정을 보여주는 이러한 비유입니다. 참 대단한 작가죠. 이렇게 꼼꼼하게 혁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것을 간략한 언어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집약해가고 문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의를 입힙니다. 역시 대단한 작가다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사회에나 필요한 게 깃발이죠. 깃발을 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길을 모을 수 있는 상징, 인간 집단을 위해서는 그것이 항상 필요하죠. 우리가 이 채널 24K 시작할 때 태극기를 아시나요?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태극기의 설명을 할 때도 한 얘기입니다만, 인간에게는 한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표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뜻을 거기에 하나로 모을 수가 있으니까요. 쳐다보는 곳이 동일해야 집단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 농장의 깃발을 제작하게 됩니다. 발굽과 뿔, 동물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 발굽과 뿔을 이제 그린 푸른 바탕에다가 이거 농장 위에 동물을 표시한 건데 결국 이 발굽과 뿔은 뭘 풍자한 건가요 또? 낫과 망치죠. 낫과 망치. 러시아의 10월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볼셰비키의 상징, 낫과 망치. 그걸 상징하고 있죠. 이 속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본격적으로 이 모든 조직을 지배하기 위한 음모를 시작을 합니다. 몰래 강아지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맹수로 길러내지요. 아주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직 그리고 이 맹수들은 표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장의 마지막에서 보여지는 게 돼지들이 드디어 우월적인 독점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유가 없어진 게 어디로 갔느냐? 제 2장에서 보였던 이제 우유가 없어진 게 어디로 갔느냐? 사과를 왜 먹지 말라면서 너희들 돼지들은 사과를 먹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아주 노골적인 해명이라고 하지만 해명이 아니고 늘 변명이고 이기적 정당화고 이런 거지요. 이 얘기를 스퀼러라고 하는 지식 집단을 대표한다고 하는 기회주의자 이의 입을 통해서 스퀼러라고 하는 이의 입을 통해서 변론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퀼러는 동무들하고 부른 후에 계속하여 외쳐댔다. 여러분은 우리 돼지들이 이기심이나 특권의식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 대다수의 돼지들은 우유와 사과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죠.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먹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무들, 우유와 사과에는 돼지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특정 영양소가 들어있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을 팔면 어느 시대에나 쉽게 대중을 사로잡을 수가 있지요. 우리 돼지들은 두뇌 노동자 아닙니까? 이 농장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우리 어깨에 달려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여러분의 안녕과 복지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유를 마시고 사과를 먹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 돼지들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십니까? 바로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바로 존스가 돌아올 겁니다. 존스가 돌아온다고요. 틀림없습니다. 동무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기회를 독점하고 가지는 데에는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사회를 누가 끌고 가겠느냐? 누가 이 혁명을 완수할 수 있겠느냐? 만일 우리가 이것을 멈춘다면, 우리가 힘을 잃어버려서 이것을 멈춘다면 무엇이 돌아올 거라고요? 부르주아들의 착취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독재 권력들이 대중을 우매화하고 그를 향해서 선동하는 요체, 그것을 이렇게 짤막한 연설로 집약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들은 서서히 나폴레옹의 수중으로 들어가지요. 스퀼러의 요설에 힘을 입어서. 제 4장입니다. 이 4장은 동물농장에 대한 인간들의 이제 반동,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들과 동물농장 팀의 전쟁이죠. 농장 주변에 이제 존지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들이 이제 모여서 농장 탈환 작전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폭스우드라는 말, 폭스우드라는 동네는 이제 인간 농장주들이 모여 사는 세계, 서방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필킹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 그런 농장주는 아마도 루즈벨트나 처치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농장주가 있는데 당시 독일을 리드하고 있던 히틀러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존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사태가 또 우리들의 농장에까지 퍼질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몰려가게 된다. 야, 가서 이 동물농장 이거를 깨부수자. 그래서 외양간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는 뭘 상징하는 거냐? 러시아가 1917년에 붉은 혁명을 일으킨 뒤에 한동안의 혼란기를 겪습니다. 이 러시아 혁명의 확산을 걱정한 서방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러시아 내부의 군부와 남아있는, 그러니까 해체되지 않은 군부와 민간 세력들을 집단화하면서 내전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는 1918년부터 22년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각종 내전을 겪게 됩니다. 이때 그 내전을 지휘하면서 트로츠키가 권력을 강화했지만 그 사이에 스탈린도 최대의 실질적 권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전 상태를 외양간 전투라는 형태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하는 모습의 풍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스노볼이 상처를 입는 모습, 동물들이 각 역할을 맡아서 전쟁을 하는 모습, 그 하나하나 속에 러시아 내전 당시에 러시아의 각계각층의 활동들과 역할, 이것들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토막이 될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내전에서 동물들이 승리하죠. 볼셰비키가 승리한 겁니다. 서방 세력들의 공략을 막아낸 거죠. 결국은 이제 표창을 하는데 이 표창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훈장을 만들어서 말발굽으로 된 이런 훈장을 만들어서 훈장을 붙여주는데 1등 공신으로 스노볼과 복서가 뽑히게 됩니다. 복서는 뭐 워낙 힘이 완강하고 말이니까요. 제일 세고 스노볼도 이제 거기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보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목의 재미난 것이 나폴레옹이 훈장을 받는 데서 빠집니다.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내전을 통해서 트로츠키가 실세로 권력을 잡는, 물론 레닌의 휘하를 수용을 한 상태에서지만 그 모습을 풍자하고 있고 아직 스탈린이 전면적으로 권력화하지 못한 여기까지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제5장으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이제 몰리의 이탈. 몰리의 이탈은 이제 지식인 계층, 인텔리겐차죠. 기회주의적인 지식인 계층의 이탈과 이제 스노볼하고 나폴레옹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